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국회의원 김근태입니다. 항상 그 사이드에서 우리 선배님들 행사 진행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들 경청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도 뜻깊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개가 무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범시민사회연합 관계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어떤 포멀한 언어로 정리한 거는 저희 인사말에 여기 쓰여져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인 만큼 또 한 명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많이 머릿속에서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 논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움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생각이 참 요즘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과정에는 에토스와 파토스, 로고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토스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인류 문명의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진영을 막론하고 스스로의 에토스, 즉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실 제도권 안에 있다 보면은 많은 이제 열정들을 갖고 계시지만,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편협되고 좀 좁은 영역으로 쏟아지게 되는 경향성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거를 어떤 철학적 고민을 녹아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또 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막스 베버가 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집이 있더라고요.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열정과 책임감과 현실 인식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열정은 어떤 비창조적인 흥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창조적인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려면 대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 열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만 책임감이 발현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가 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의 얘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하고, 국민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우리는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사회 선배님들 그리고 동지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양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김근태 의원님께서 정말 뜻깊은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태 의원님 존함은 한 번 들으면 정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을 또 생각나게 해서, 역시 그 존함에 걸맞는 정말 그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뭐 TV만 틀면은 극단적인 혐오 정치, 테러 정치, 부족주의 정치, 정말 코미디를 볼 필요 없이 코미디보다 더 정말 우스운 블랙 코미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치가 가면 갈수록 더 보수와 진보 양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때 0.73% 차이로 나라가 반쪽으로 그냥 똑 쪼개졌잖아요. 이러다가 다시 후삼국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참 앞섭니다. 일찍이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나보다 못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배제 정치, 혐오 정치로 가면서 무당층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지금 선거가 3주 앞으로 나왔는데 꼭 그 선거 때 다 가서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참 저도 정치인이지만 여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민간 영역은 세계 최고죠, 다.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한 것도 민간이 잘해서 그런 것이지 정치는 정말 그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공공 영역은 민간에 비하면 너무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 빈곤율 또 그 자살률 세계 최고, 국민 행복도 최하위. 정치가 좀 잘 리드를 하면은 우리나라 민족성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선도 국가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정치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반성해야 되고요. 또 자기 편만 갖고 정치하려는 이 SNS 또 너무 극단적인 정치주의, 이제는 보수와 정말 진보를 넘어서서 통합의 정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온 귀한 말씀은 저도 제가 계속 4년간 의정활동을 일관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정책과 제도와 법안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교통이 불편한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열 몇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거의 대부분일 때 공선회업이 최초의 연대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문민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군인들이 병력 내에서 투표를 하는데, 여기 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군대에서 경험한 일일 겁니다만 1번 찍은 것을 앞에 앉아 있는 장교 앞에서 슬쩍 보이고 넣어야 군대 생활 편하게 하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군 부재자 투표함을 열면 1번이 나왔어요. 그때 고려대학 출신인 ROTC 육군중위 이지문 씨가 현역으로 있으면서 군 부재자가 에게 이런 부정선거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공선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우리가 저분이 가져온 자료와 얘기를 다 듣고 검토한 뒤에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파만파가 되고 결국 저분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저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고 양심선언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양심선언은 지금도 우리 시민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저는 어딜 가도 시민운동 얘기를 할 때 이지문 중위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시민운동으로 본인은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청렴사회를 만들자고 강연을 1년에 아마 120회 이상을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에 가서 강연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민운동을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조직에 참여해서 함께 하자고 해서 제가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은 공선으로 시작되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모셨습니다. 한번 이지문 중위에게, 젊은 청년 이지문 중위에게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 문화를 바꾸어 보자고 했는데, 선거 문화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선관위가 어느 정도 중립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공선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중지하고 시민유권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유권자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정치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너무 자기 책임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참 걱정하고 야단치고 하는 이런 시대에 돌입을 했거든요. 부정선거 얘기는 뭐 꾸준히 한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정치가 타락했는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헌법이 이제 바꾸어야 될 때 헌법을 안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야당 대표의 권력이 너무 커요. 이게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니까 독재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독재, 검찰 독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배에 의한 국회 의회 독재, 야당 대표 독재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대가 된 지가 언젠데 아직 이 시대가 다시 독재 시대로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서로가 비방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승자 독식이 돼서 1%도 안 되는 것 이긴 대통령이 전체를 다 가져갔습니다. 권력을. 권력기관의 장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을 다 합니다. 그걸 다수당이 되어 있는 야당이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된다. 오늘 이제 화두가 전문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도 헌법 바꾸자고 했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와서 서명을 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꼭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요, 대통령이 되면 이 좋은 권력을 왜 바꿉니까?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래서 개헌운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20년을 개헌운동을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데 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제발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하겠다고 하는 정당에 표 몰아줍시다. 그래서 이 개헌 얘기 좀 오늘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문제입니다. 정치개혁은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자신이 선수로 이번에 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선거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4년 전 모습 그대로 가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선거법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진보 보수 시민사회가 다 합쳐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선거법 개정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장을 맡은 이규호 교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뭐 우리 박상인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 다 여기 조성두 이사장님, 이 다들 흥사단, YMCA, 이 경실련, 참여연대, 그리고 범사련 다 합쳐가지고 국회에서 매달 한 번씩 우리가 토론했습니다. 그 참 희망이 보였죠. 작년 1월 초에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선거법 바꾸겠다. 어떻게? 중대 선거구로 해야 된다 하고 띄웠습니다. 그래 이제 중대 선거구가 되나 보다. 지역 감정이 이제 좀 해소되겠구나 했더니 며칠 뒤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얘기한 중대 선거법 바꾸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이 또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이 중대 선거구로 가겠구나. 소선거구를 해서 성자 독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4년 전에 경험했던 지금 바로 경험하고 있는 위성정당, 참 철면피들입니다. 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정당들이 얼마나 철면피하냐 하면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나 우리 김근태 의원 대단히 참 오랜 아래 후배지만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전화로 얼마 전에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했더라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내가 김의원 안 하고 건태야 네가 뭘 잘못했길래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했냐. 당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응했습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킵니까? 뭘 잘못했다고. 위성정당 만들려고 한 짓입니다, 이게. 이걸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냥 4년 전 거 그대로 하지요. 하니까 숫자 작은 집권 여당은 뭐 속으로 내심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한 게 이게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4년 전 그대로 돌아가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철면피들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이런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유권자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들도 패가 딱 나누어져 가지고 진보다 보수다 해가지고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줄 서 가지고 전부 선거운동하고 앉아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패거리 싸움 해가지고 우리 패가 이긴다, 내가 해가지고 이게 싸움질하고 있고 막말마구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사회가 정치개혁 운동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 좀 괜찮겠다 하는 사람 좀 뽑아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정치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지금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후보들은 염치 없이 표달라는 소리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유권자가 일어나야 돼요. 유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운동 단체가 패거리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오늘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저희가 범사련과 경실련이 둘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 하고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개헌하고 선거법 개정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안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들은, 당리당략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이걸 서약이라도 하는 정당에 표주자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와주신 시민단체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흥사단 조성두 이사장님 미리 인원을 잘 못 드려가지고
같이 공동 주최를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말을 쏟아놓은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압력 단체가 돼서 여기 모인 사람 전부의 이름으로 각 정당에 이렇게 바꾸어라, 이걸 공약을 해라. 그 공약하는데 우리는 표주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근태 국회의원님과 이갑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에 사회자, 좌장, 토론자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귀중한 시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부이댐 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한때 세계 17위였는데 작년에 세계 47위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한국은 이 전제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습니다. 또 쌍둥이 적자 시대가 됐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 재정 적자는 8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그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포용적 헌정 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가 혁신 성장을 이루더라 하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요즘 한국은 87년 헌정 질서의 4가지 병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 분열, 적과 동지를 가르기, 국정 난제 방치, 정치 토크의 타락이 그것입니다. 내부 분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통치가 쟁취의 대상이 된 싸움은 결국 국가를 파멸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한국은 플라톤이 우려한 망국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의견조사 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가장 많이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과 동지를 가르는 이런 관행이 민주정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갈라치기 정치를 성토한 현 정부는 스스로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을 국내 정치와 대북 외교 정책의 기조로 삼은 듯합니다. 편가르기에는 야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 분열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의 위태로운 평화는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적과 동지 가르기는 독재자 히틀러가 애독했던 책을 쓴 카를 슈미트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국정 난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비롯해서 각종 개혁이 말만 무성하지 속세무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요즘 의사 증언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한국 민주정치의 저급한 갈등 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지방 소멸 등의 경고 사이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지만은 정치권은 오로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힘은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입에서 통합과 치유와 진실의 말이 아니라 분열과 저주와 거짓의 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라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말하다라는 데서 나온 제도입니다. 말의 전당인 의회는 비난과 욕설과 저주로 가득 찬 말의 전쟁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정치 토크가 사라지고 냉소와 혐오의 언어가 그 자리를 메울 때 전제 정치의 망령이 스몰거립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강력한 지도자 정치를 선호하는 국민이 2017년도에 23%였는데 작년에 35%로 껑충 끼어 올랐습니다. 한국의 민주정치 위기는 근본적으로 헌정 질서의 실패에 기인합니다.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을 거의 절반씩 물갈이했지만 오히려 민주정치는 후퇴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헌정혁신이 필요합니다. 헌정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직접민주제의 도입입니다. 제7공화국 헌정혁신이 국민 발안 투표제의 도입부터 시작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발안 투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국민 발안 투표는 87년 헌정 질서의 병폐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 국민 발안 투표는 흔히 정치권에서 논의조차 꺼리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시민의제로 설정하고 수구위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민주제 확충은 대다수 국민의 염원입니다. 작년에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응답자의 78%가 직접민주제 확충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성과에 비추어 볼 때 87년 헌정질서는 세 가지 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을 소외시키는 엘리트 집의 대의민주제, 지방을 종속시키는 과잉 중앙 집권제, 그리고 소수를 배제하는 승작 도식 다수제가 그 결함입니다. 따라서 포용 민주정치를 세우는 헌정혁신의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의민주제를 교정 보완하는 직접민주제를 확충해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당원 투표제를 법제화해야 됩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 기소 배심제, 배심 재판제 등 사법적 민주화도 필요합니다. 둘째, 과잉 중앙집권제를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적 지방 분권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세입의 지방 분권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승자독식 다수제를 소수를 보호하는 합의제로 바꾸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창설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을 내 소속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옮기고 검찰총장과 검찰청장 등 고위공직자의 후보들을 국회 특별다수 동의제로 선임해야 됩니다. 아울러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하는 정당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10차 개헌은 반드시 국민참여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참여 개헌만이 지난 10수년 동안 정치권이 요란하게 정치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 헌법 개정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개헌은 국민 주권의 행사 과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당성을 높이고 헌정 애국심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 참여 개헌의 요체는 국제 규범이 된 참여 헌정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고 개헌 시한을 국민이 무작위로 뽑힌 시민의회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의원 300명 정도와 17개 시도가 각각 5명씩 추천한 지역의원 85명 정도로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민의회는 6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공론회의를 열어 주요 개헌 의제를 전문가와 이해단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 수구히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헌 시한을 의결하는 것이 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정 혁신에는 진영이 따로 없습니다. 이 파리에서 프랑스 혁명을 직접 목격한 토마스 제퍼슨은 제도는 인간 정신의 진보와 함께 가야 한다. 자유라는 나무는 때로 애국자와 폭군의 피로 생기를 되살려야 한다. 그것은 자유라는 나무의 천은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주의도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을 비판한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칭송했습니다.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의 진보는 사회 안정을 통해 가능하다. 변화를 위한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의 수단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총선 후에 보수와 진보의 벽을 넘어서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인도할 헌정 혁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22대 국회가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것을 국회가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원조입니다. 저는 오늘 망국적 사회 갈등의 진원지 한국 정치를 개혁하자라는 주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주제로 여러 차례 발제도 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 특위에서 또 활동했습니다만, 매번 활동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토론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문제점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특히 이 국회 안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퇴행만 하는 것인지,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해법을 못 찾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일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열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가요? 선거가 매번 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선거가 열릴 때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발전하나요?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사회는 통합되고 우리나라는 더 발전된 나라로 향하고 있나요? 저는 선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는 꽃이 아니라 국민이, 시민이 열심히 농사짓고 관리한 그 꽃밭을 갈아엎는 멧돼지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사회는 더 갈등이 조장되고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나라, 꽃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멧돼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선거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최근에 이 양상들을 보면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선거 전후 양산되고 퍼지고 또 그걸 주창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음모론과 가짜뉴스, 사회 분열이 어떠한 피해를 일으키는지, 첫 번째는 나치의 선전과 유대인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들 1939년에 제2차 세대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몇 년 전 뉘른베르크라는 법을 히틀러가 만듭니다. 의회의 다수당을 점유한 나치는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서 유대인 차벌 법을 법제화하고 유대인을 공식적으로 법으로 차별하고 탄압하고 그야말로 멸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2차 대전 이후 얼마나 죽었습니까? 어느 전문가는 500만 명, 또 어느 전문가는 600만 명이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개입한, 정부가 개입한, 의회가 개입한 바로 국가적인 탄압과 폭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르완다 대량 학살입니다. 바로 1994년 30년 전에 벌어졌던 학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1994년도 4월경에 르완다 대통령이 죽습니다.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그걸 라디오 방송이, 언론이, 공중파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서 죽었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는 망할 거고, 결국은 가짜뉴스와 악의적 선동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후투족이 공중파를 통해서 음모론을 양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당시 갈등 관계에 있던 투치족이 한 석 달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약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이 당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 후투족은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이 투치족을 뱀이나 바퀴벌레로 묘사하면서 학살과 그리고 그 살해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는 소위 성폭행이나 강간 등을 갖다가 선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 정권은 이 라디오 방송을 정의로운 방송, 애국 방송이라고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유튜브가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양상을 갖다가 나타나는지를 저는 이 사건들을 3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죠. 2021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 대통령에 의해서 그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리고는 몇 명이 죽죠. 결국은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어떻게 국민이 선동당하는지, 선동당한 그 국민들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갈갈이 분열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정치권이요, 후보를 선정하는 데드라인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 여당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5.18 민주항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솎아왔습니다. 야당도요, 약간 결은 다르긴 합니다만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처단한 북한 폭침 그 사건을 부정하는 후보들은 좀 걸러내는 과정을 겪었고, 여야 공통으로는 사회적 혐오라든가 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솎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기준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도합니다. 어느 정도 방어 기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준이 무너지고 가짜뉴스와 선동과 그 음모론들이 안방을 차지하게 되면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지, 홀로코스트, 르완다 대량 학살, 미의회 난입 등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국민이, 오늘 토론을 주최해 주신 주체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저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는 최근에 구진적 인재의 등용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가 키운 개딸, 그리고 닥치고 지지, 적극 지지자들이 퇴행적 정치판에 의해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키운 겁니까?
정치인들이 키운 겁니다. 정치판에 의해서 그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는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 정당을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을 포위하고 있는, 국회를 포위하고 있는 그 적극적 악성 지지자들의 눈높이가 결국 정치판의 눈높이가 돼 가면서 정치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동안 그나마 그래도 가짜뉴스, 음모론,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던 장치마저도 이제 무너져 내린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 이남, 적대적 남남 갈등의 철조망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헌법이 뭐 선거법, 정당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총선 이후의 과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심체, 주동적 흐름, 이게 연구모멘이 됐든 아니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 특별위가 됐든 마련되어야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구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도입되고 있는데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하나의 어떤 민주적인 장치인데요.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는 이 국민의 대표로 뽑힌 이 의회 산하에 수기 기구를 두고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예. 모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사실 그 경실련 포함해서 많은 그 진보 보수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또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는 운동 그리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4월에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됐었고 5월에는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도 개최되면서 이번에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기대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특히 500인 그 공론화 조사 회의 결과를 보면 기존의 여야 양당에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안들이 나왔어요. 사실 500인 공론화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은 이거 너무 급작스럽게 하고 또한 이 복잡한 선거제 이슈를 한 2주에 걸쳐서 2번 정도 모여서 토론하고 뭔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우려를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론화 조사 짧은 기간에 그 500인들 모아서 2차례 정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자체 토론을 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선입견들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선입견들이 바뀌고 선택한 것들이 결국은 기존 정당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공론화 조사 결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쭉 끌다가 막판에 와서 과거 제도 그냥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공론화 조사 이전에 27%에서 수기 이후에서는 70%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비례의석 하나를 오히려 없애버리고 지역구 한석을 늘리는 식으로 선거제 개편을 계약을 하는 식으로 끝났습니다. 작년 경험 그리고 앞에 이갑산 회장님이 그 이전에 한 20년 동안의 개헌이라든지 선거제 개편 관련한 시민사회 노력이나 여러 논의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사실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뭐 진보 보수 진영들이나 또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했던 식으로 작년에 했던 식으로 20년 동안에 시민단체가 했던 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전 작년 경험을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라, 서약해라, 투표한다. 서약하면 뭐 합니까? 뭐 다 지키지도 않을 거고 컨센서스 빌드업 국회에서 해봤자 결국 안 된다는 게 작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선 이후에 뭘 요구하고 어쩌고 이런 걸 논의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전략적으로 이게 효과적인가를 오히려 먼저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총선 위성정당 만들고 과거식으로 하는 거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총선 공약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게 없습니다. 양당 10대 공약이 그것도 다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믿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을 하라라는 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1980년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었고 공약도 했고 그리고 집권도 하고, 그런데 또 의회에서는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공약한 게 뭐냐면은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왕립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왕립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건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가 만든 안을 가지고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 개헌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특별법을 만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약을 한 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법을 통과시켜서 실제로 뉴질랜드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테일한 내용에 따라서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서약해라 이런 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은 20년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각 당의 총선 이후가 아니고 총선 전에 공약으로서 우리도 특별위원회, 중립적인 전문가가 중심이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조사 등을 거쳐서 안을 단일안 내지는 두안을 내서 그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입법하는 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하라고 저희들이 보수 진보 시민단체가 같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한 다음에 국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약속을 지켜라는 운동을 저희들이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 우리도 생각들은 있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가야만 뭐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선거제도 개편 외에도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법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위원회가 개헌 문제나 정당법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성정당 폐해 문제들 다들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것들이 국민들도 많은 인식이 있고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국회가 받아서 투표하는 게 아니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것을 양당이 선거 전에 공약을 하고, 그리고 당선돼 22대 국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서 신속하게 입법을 하라라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할 때가 아니냐. 3주 남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금 그런 운동들을 해야만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위성정당 방지 문제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도 안들이 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비례 의석 수가 전체 뭐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의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 여야가 정치적인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셨지만 뭐 명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거고 그걸 막을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역구 의원 투표하고 그리고 정당 투표를 나눠서 하고 정당 투표율로 지금 비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정당 투표를 아예 없애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 투표율 합계를 가지고서 거기에 연동해서 비례대표를 하면은 사실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지역구에 들어가서 정당이 뿌리를 받고
시민들을 조직하면서 크는 게 민주주의고 정당 정치입니다. 위성 정당, 뭐 비례 중심의 정당이라는 건 그것도 반하기 때문에 그 위성 정당 방지책으로 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에는 한 8개 정도의 그동안 정치개혁, 헌법개정 운동을 전개해온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된 것도 지금 앞서 두 분의 기조 발언 또 토론 이렇게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또 같은 인식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고요. 그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저희가 얻은 것은 이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국민 주도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오늘 그 좌장으로 역할을 해주신 우리 이기우 교수님하고 또 저는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고 또 개헌안까지 발의됐었죠. 그리고 또 역대 우리가 총선 때 정치개혁 또는 개헌에 대해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무산되는 뭐 이런 결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그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그냥 무산되고 패배 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얻은 것은 이제는 건강한 보수, 중도, 진보의 시민사회 세력들이 결국은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차이를 좀 넘어서서 이제는 범국민운동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헌법 개정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이것으로 가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뭐 극단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범사련과 또 중도적인 또 단체들 그리고 진보를 또 지향하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87년도의 헌법 개정도 국민운동으로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주도의 이런 헌법 개정, 정치 개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아마 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 임원조 대표님의 토론문도 제가 좀 살펴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은 저는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착취적인 경제 또 착취적인 정치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구형꾼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정치권들이 오히려 이제 지대추구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개혁해내려면 결국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저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의제를 좀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선돼야 되고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전국적 조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운동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몇몇 명망가 중심, 전문가 중심의 운동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지방으로 각 지역으로 그리고 풀뿌리 조직으로 다 확대돼서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요구와 행동이 이어질 때 이것이 결국은 정치권에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저는 작동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조직에 기반한 그런 범국민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좀 한계에 와 있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집정민주주의 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충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우리가 제도들을 하나하나 좀 관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는 개헌을 좀 이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기우 교수님, 또 우리 안성호 대표님 등등 해서 이 자리에 많은 함께한 분들이 계신데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지방분권 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인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없다. 여기에 저희가 결론을 좀 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집으로 얘기하면 비탈에다가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헌법이 지금 37년이 됐습니다. 시대 정신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미래의 가치도 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헌법을 우리가 바꾸는 뭐 이런 역사적 시대적 사명과 과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이 발언 내용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토론회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럼 추진할 것인가라고 보는데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 발언에 기조 발언해 주신 우리 이갑산 회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신 거죠. 우리가 모든 정치 과제를 다 바꾸기는 어렵고 그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관건은 역시 개헌이죠. 개헌.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국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했지만 국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아무 효용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좀 전에 이두영 우리 운영위원장도 말씀하신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나설 것이냐가 저는 구체적인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치를 개혁하고 개헌을 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보관은 시민의회입니다. 그 시민의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의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정치개혁 토론에 서명하는 것 저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관심을 가질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어도 굳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몇몇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왜 다 기울여야 됩니까? 자기들에게 표준은 유권자 한 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의회는 무슨 권한이 있는가?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결정적인 권한도 있지 않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통해서
헌법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개헌한 외국의 사례들이 지금 속속 보고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캐나다, 2006년 네덜란드, 그리고 개헌을 통한 사례들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고 저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2번이나 했었죠. 기후 시민회의 그리고 존엄사 시민회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미 2017년에 헌법 개정 시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 개헌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소위 시민회의는 2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무작위 추출 시민들로 구성해서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물론 이 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미 추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지난해 이 국회 정개특위 주관으로 실시된 선거제도 개혁, 좀 전에 박상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500인 회의가 이게 바로 시민의회입니다. 500인이라는 것이 소위 예전 아테네 그 평의회 구성 인원수를 따라서 500인, 이게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의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수기형 공론조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외국에서 한 것 똑같은 시민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회의 가장 큰 약점은 좀 전에 박상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기관이 너무 부족합니다.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정치 과제에 대해서는 이 시민의회 소위 얘기한 참여단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수기 기관이 부족했고요. 더더군다나 외국에서도 아일랜드나 이런 그 네덜란드, 캐나다 선거제도 개편이 구체적으로 제도로 가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도 낮았지만 시민의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그 KBS에서 주관해서 한 이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 수기 민주주의 중에서는 KBS에서 이렇게 생중계한 것이 거의 없었는데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회 방식의 실효성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의회가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하면서 미니 퍼블릭을 구성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공론조사 방식이죠. 그래서 미니 퍼블릭을 구성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첫 번째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고 운영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만일에 결정권을 주는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면 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의회 의원이라고 국회와 같은 법을 권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대의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시민의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토론회나 선언이나 성명석보다는 국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회 때 모든 국민들이 공감했던 것이 신고리 5, 6호의 당시에 그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탈핵단체든 잔핵단체든 그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제도 개혁 500인 회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수용하지 못했고 특히 당시에 국민의힘이 왜 수용하지 못했던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헌 총선 이후에 과연 국회가 나서서 정치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또 국회가 나서서 시민의회 법을 만들어서 시민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를 국회가 시민의회 구성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민사회계에서 중심이 돼서 시민의회를 주동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회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서 사실은 시민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시민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문구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이 근거를 갖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주도하는 시민의회밖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주도하느냐? 지금 아까 우리 이갑산 회장님도 이지문 교수님 아직도 계시네요.
이지문 교수님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계시는 소위 진보 진영에서 시민의회 입법 추진을 위한 백인위원회를 발족해서 국제적인 심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장점은 추진력이 있다는 거지만 결정적인 험결은 소위 얘기하는 진보 진영의 인사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쪽 시민의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범사련의 이갑산 회장님 계시고 우리 보수 진영의 원로들도 많이 와 계신데 보수와 진보가 합쳐서 범시민 사회계에서 구성해서 추진하는 시민의회만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보수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서 할 것은 시민의회인데 시민의회에서 할 것은 개헌인데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내려놓자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은 지방 분권에 목숨을 걸고, 어떤 분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어떤 분은 헌법 정신에 5.18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어떤 분은 기본권 확대에 해야만 좋은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십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합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구성할 시민의회 의원들이 예를 들면 10가지 정도 개헌의 핵심 의제가 있는데 우선순위와 추진 방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이걸 하려면 저는 총선 이후에 범운동본부에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통하고 100만 명 각만을 통해서 100억 원을 만들어서 모금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다음,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개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 국가가 그동안에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국가 소멸이 논의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외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그 핵 무력법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중국의 어떤 지금 강압적인 외교. 사실 이 국정 과제가 쌓여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국회 내에서 협력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국정 과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것이 지금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새 국회가 구성이 된다 한다고 하면 이러한 그 국정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개헌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우리 안성호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문제 또 이갑산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그 많은 토론자와 이 기조발제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례성도 안 맞고 또 의석수하고도 괴리가 너무 크고 한 이 문제를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권에 반영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방선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지난번 선거 그랬잖아요. 50% 득표한 정당이 의석을 90%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 승자 독식 구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고집해 가지고서는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것을 정치개혁 과제로 내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따라서 결선 투표제 도입도 이참에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장 또 대통령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 결선 투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이건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당 공천제를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사가 사실은 주민자치하라고 지방의회를 구성해 놨는데 이게 중앙정당의 하부 단체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치의 나쁜 영향이 지방까지 미치고 있어요.
사실 지방에서는 이렇게 여야 간에 크게 대립할 문제까지는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밥도 같이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는 우리 정치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된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하신 이러한 그 정치 개혁의 과제조차도 지방의회 단위에서도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의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 4,000명이 들고 일러가지고 유급제 해주십시오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그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뭐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제화하자 뭐 별별 그 논의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지방 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지방의회에 자치법률권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주지 않는 지방 정부 지방의회 솔직히 거세당할 거거든요. 지방의회가 결정할 게 없어요. 왜? 중앙에서 다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출산 문제도 사실 지방에서 직접적인 그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대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법률권을 제정해 주는 것이 이게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권한 배분, 역할 배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규제 완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위해서 아까 우리 제시하신 분도 계셨는데 지방의 의견이 국회 의사결정 과정, 입법 과정, 정책 결정에 좀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현행법상 양원제가 지금 당중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개헌이 돼야 되니까 국회에다가 지방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권과 재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도해 보면서 나중에 양원제 지역대표형 양원제로 가는 것을 반드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 지방의 사법기관의 문제입니다. 법원, 경찰청, 이 검찰청 이게 지금 전부 중앙 집권이 돼 있잖아요. 법관조차도 대법원장 제왕제입니다. 대통령만 제왕제가 아니고 법원도 제왕제고 검찰도 사실상 제왕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배분을 얘기한다면은 지방에 있는 이 권력기관들이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검찰과 경찰, 법원 모두가 지금 정치화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법권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심해 왔는데 이제는 이 얘기가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화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요. 아까 우리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교육감 선거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선거제도나 또 이런 교육감 선거제도도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정치화된 문제들이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하자. 뭐 직선을 하든 아니면 이 추대를 받아서 하든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자. 이렇게 하면 국가의 권력이 많이 분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지방에 가면요. 제 시간 넘었습니까? 아직 시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회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할 기회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초강력 지방에 가면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시도나 시군의 행정하고 이 서로 중복 행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방에서 나가 있는 지방기관들 가운데서 지방행정과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겨주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사실 뭐 공천제도도 사실 개선해야 되겠고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얘기도 지금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난번에 이 선거 소송에 대해서 한 건도 지금 결정을 안 하고 4년을 미뤄왔습니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시민사회가 거기까지 해결해야 될 것 듣도록 같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통된 얘기는 지금 구성되는 22대 국회의 최대의 과제가 정치개혁이다. 그런데 이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으면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국민이 나서서 그 정치개혁을 추진하도록 명령을 하고 강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래서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나왔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그 제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위임적 대리인은 아니지만 대리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이 22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전원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나서서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거 안 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경고하는 그런 정도의 시민사회의 합의와 국민적인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그 토론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 시민사회, 범시민사회의 그 정치개혁 연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국민 참여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정치개혁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